안녕하세요. 어, 6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약간 순서를 바꿔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기술로서 팔과 손동작, 표정, 목소리의 고저, 몸짓, 자세, 시선, 악수, 포옹, 눈짓, 그리고 신체적 움직임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의사소통 기술 중에서는 가장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에 비해 언어적 행동보다는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비언어적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언어적 행동을 잘 구사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술이 중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에 의해서 표현되는 타인의 의도와 감정을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흔히 눈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로서 활용할 수 있는 비언어적 소통 수단은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 몸의 움직임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둘째, 인간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타인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합니다. 셋째, 머리 모양, 옷차림, 장신구, 화장, 향수와 같은 외모의 치장을 통해 많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여자친구를 이성 교제를 사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넷째, 공간의 사용 역시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강약, 완급, 음색, 말하는 방식 등 언어적 의미가 없는 음성적인 행동도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이를 특별히 부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 표정은 인간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된 비언어적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을 지어 상대방에 대한 호의나 만족감을 표현하는 반면,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나 불쾌감을 표현할 때 얼굴을 찡그리거나 험한 인상을 짓습니다. 인간관계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사고나 감정의 내용에 따라 얼굴 근육을 특정한 패턴으로 움직여서 독특한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때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감정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필요에 따라 원하는 얼굴 표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 중에 포커페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절대 들키지 않는다는 의미죠. 얼굴 표정을 잘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잘 지각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은 비언어적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포함한 비언어적 단서에 의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의 변화를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은 노력과 훈련에 의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얼굴 전체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특히 입과 눈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입과 눈썹의 미세한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에서 눈 마주침도 있는데, 눈은 여러분들 마음의 창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눈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주요한 통로입니다.
인간은 눈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과 호감을 지니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지니고 있을 때는 상대방을 강렬하게 노려보게 됩니다. 눈 마주침은 눈빛과 쳐다보는 시간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특히 강렬한 눈빛으로 오래 쳐다보는 응시, 영어로 게이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응시는 강렬한 관심과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 소통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인관계 상황에서 상대방과 적절하게 눈빛을 주고받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빛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뻔히 쳐다보는 일이 매우 어색해서 불편해서 땅을 내려다보거나 시선을 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감이 없거나 상대방에게 무관심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을 지나치게 빤히 쳐다봐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윗사람의 눈을 오래도록 빤히 쳐다보는 일은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대화할 때 적절한 시간 동안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며 쳐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깜빡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빛을 다른 곳에 주기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몸 동작을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표현하는데, 훌륭한 연설가나 웅변가는 대부분 적절하고 강력한 제스처를 잘 활용해서 연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몸동작은 언어적 의미 전달을 돕는 보완 수단입니다. 인간은 대화하는 동안 손, 팔, 머리, 몸통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 인간은 많은 것을 표현하고 전달합니다. 몸동작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제스처는 신체 언어, 바디 랭귀지의 중요한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할 때 손을 번쩍 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반대하거나 중단시킬 때는 손을 내젓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고개를 끄덕끄덕여서 동의를 표현하기도 하고, 고개를 가로저어 반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건의 형상이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손과 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얼마만큼 엄마를 사랑하니, 하늘만큼 땅만큼 할 때 커다란 몸동작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몸동작은 인사행동입니다. 인사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반가움, 호감, 경의, 존경 등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인사예법에는 정교한 규칙이 있으며 특히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인사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윗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는 아랫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여야 되고, 고개를 숙이는 각도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정도가 달리 전달될 수 있습니다. 명절에 집안 어른이나 윗사람에게 극진하게 인사할 때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대화를 할 때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몸을 숙이는 각도를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호의와 관심을 지니고 있을 때는 몸을 앞으로 그에게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려 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지배적 태도를 나타내려는 사람은 가슴을 펴고 목에 힘을 준 상태로 몸을 약간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윗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몸을 지나치게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례이고 무례하고 건방진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신체적 접촉 또는 신체적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인 동시에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어, 인생 초기 단계에서 인간은 부모와 신체적 접촉을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안아주고 비비고 쓰다듬어 줌으로써 애정을 표시하고, 때로는 때리거나 밀치거나 꼬집는 방식으로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성인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첫 번째, 친밀감은 흔히 신체 접촉을 통해 표현됩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에는 서로 몸을 기대고 어깨 동무를 하고 손을 만지게 됩니다. 둘째, 신체 접촉은 강한 애정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체 접촉은 말이나 몸동작에 비해 강렬한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애인들은 팔짱을 끼거나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하거나 애무와 같이 몸과 몸을 맞대는 신체 접촉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애정이 각별한 부모와 자녀는 스킨십, 서로 꼭 껴안는 신체 접촉을 통해 강한 애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신체 접촉은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두드림으로써 격려와 아울러 지배적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공간 활용이 있는데, 인간은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과는 물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서로 가깝게 앉게 됩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공간 행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는 친밀감이 높을수록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홀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사람들이 주위 공간을 자신을 중심으로 친밀한 거리를 0에서 60cm, 개인역이라고 해서 60에서 120cm, 사회역이라고 해서 120에서 330cm, 공공역이라고 해서 330cm 이상으로 나누고, 매우 친밀한 사람은 친밀한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서로 앉는 방향도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옆자리에 앉아서 앉게 되고, 또한 마주보는 자리는 대부분 낯선 사이이거나 면접 또는 협상을 하는 경우에 마주보는 그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각선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이고 심리적으로 먼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언어적 행동이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주된 의사소통의 통로는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상태와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언어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적 의사소통에는 대화, 전화통화, 이메일, 편지, 휴대전화, 문자,
SNS 등이 있겠습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용되는 단어가 개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또한 문화적 환경, 교육 수준 정도에 따라서도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전달에 있어서도 한계가 나타나고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에는 깊고 복잡한 내면의 생각들을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면 너무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짧고 분명하게 만들어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화, 삭제, 왜곡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일반화는 개인의 구체적이고 사소한 경험을 전체 경험으로 확대 표현하는 것을 일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화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모두, 전부, 아무것도, 더 이상, 조금도 이러한 수식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 수식어들을 사용해서 한 가지의 사실을 전체로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삭제는 본래의 경험과 심층적 의미에 대한 언어적 표현 중에서 일부분만을 제거 또는 누락시키는 표현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언어나 문장은 미완성의 상태가 되고 정확한 이해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 그 안에는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이러한 구체 정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의사소통을 언어적으로 하는 것이죠. 왜곡은 의미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경우는 타인이나 외부 사건 및 환경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 자기의 감정이 변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는 나를 짜증나게 해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곡의 또 다른 형태는 자기 자신이 타인의 마음이나 상태를 알고 있다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왜곡으로 인해 오류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이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따라서 언어적 의사소통만으로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나 충분한 이해를 주고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함께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는 없지만 언어적 의사소통의 기술 중에서 몇 가지 나누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청이 있는데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경청, 영어로는 리스닝인데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과정이며 상대방이 보내는 소통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고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상대방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비언어적인 행동은 주의를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있다는 행동적 표현이 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사회복지 실천론 또는 상담에서 중요한 반영적 경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영적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과 공감을 나타낼 때 인간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으로 서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퀘스처닝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상대방의 태도, 감정, 의견을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과 그의 화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며 때로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상대방과 철학적인 논쟁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주장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자각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소극적 기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치 못한 질문은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하거나 조롱과 비난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의 표현이지만 적절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질문할 때는 적절한 시기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한창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야기의 한 마디가 끝났을 때 궁금했던 점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반영하기와 공감하기가 있습니다. 대화에는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받고 공감받고자 하는 내면적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며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촉진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반영하기는 상대방의 표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를 전달하며 자신의 이해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반영하기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메시지가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됨으로써 대화와 인간관계에 대한 참여의 정도가 높아집니다. 공감하기는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잘 이해하며 수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즉, 공감하기는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준다는 느낌을 주게 되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증대되고 자기 공개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고, 특히나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쓰는 개별적인 각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경청이라든지 적절한 질문하기라든지 반영하기와 공감하기까지 배워보았는데, 이것은 전문직인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써야 되는 실천 기술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언어적 의사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